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을 해서 한일 협력 2050 미래 세대의 공통 과제 해결 주제로 이번 세션에서는 기후 변화 그리고 에너지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저는 사회와 토론을 맡은 연세대학교 이태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기후 변화 에너지 문제는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당면한 공통의 과제입니다.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분야인데요. 오늘 이 두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우리 한국과 일본에서의 기후 환경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된 협력을 이뤄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10분 정도씩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토론을 하고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코멘트를 들은 후에 다시 발표자들께서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표로 하라다 다이스케 일본 에너지 금속 광물 저항 기구 연구팀장님의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일한 협력 로드맵에 대한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聞こえますか？大丈夫ですか？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ジョグメックのですね、企画調整部の原田大輔と申します。この度はお招きいただきまして、このチームにも参加させていただきまし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私から10分ほどのこのご説明はですね、皆さんもお手元にありますレポートにですね、私とあとユンジュン先生も書かせていただいているので、どちらかというと、それを作るにあたって、これまで2回にわたってですね、会議を行って、どんな頭痛の種といいますか、どうやったら協力ができるのかなというですね、問題意識というのをですね、ここで裏話として10分ほどご紹介させ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で、それを考えるにあたってですね、非常にちょっと面白いお話というのは、冒頭ソウン先生がですね、これからの25年を考えるには、25年前の2000年は何が起きたんだろうということを考えるのは面白い、すごく面白いと思うんですね。で、エネルギー分野でもですね、おそらくご存じない方がいらっしゃるかと思うのでご説明させていただくと、2000年ですよね。当時からこれまで四半世紀にわたって、4つもですね、大きな、読むことができなかった事件が起きてるんです。エネルギーに関してはですね、世界中でですね。一つ目はですね、まずはアメリカでシェール革命が起きましたと。で、アメリカというですね、世界最大のエネルギー消費国がですね、生産国になってしまい、輸出国にもなっ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です。こんなことは2000年代にですね、初期の頃には誰も想像しなかったことですね。で、二つ目というのが、エネルギー価格がすごく高く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例えばエネルギーといってもたくさんあるわけなんですけれども、ベースになっている一次エネルギーで、石油の価格は90年代に13ドルだったんです。で、今は80ドル。こんなことあっていいんですかね。4倍も高くなってしまっていると。天然ガスの価格は90年代は2ドルパー MMBTU でした。これは100万英国熱量単位なんですけれども2ドル。今日は14ドル。7倍も高くなってしまっている。大丈夫なんでしょうかね。こんなことが2000年の初頭には誰も思いもしなかった。これは中国の需要ですとか、先物市場の勃興ですとか、いろいろ問題があるわけです。で、3つ目のポイントは、やはり東日本大震災で、原子力行政というのが世界で変わっていっ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です。危ないなという認識が高まってしまった。原発を続けているフランスですとか、アメリカもあるわけなんですけれども、一部の国、特に日本を中心としてドイツはやめてしまいましたし、原子力っていうのはどうなんだという議論を巻き起こうとしたわけですね。で、もう一つがコロナウイルスと脱炭素なんです。で、私のレポートの表題はですね、脱炭素と書いてますけれども、私はすごく懐疑的に脱炭素を見てる人なんです。ですから、ここで環境保護家の方がいたらですね、私を殴っていただきたいんですけど、私脱炭素がですね、なぜ急に3年ぐらい前からグラスゴー COP26 から注目を集めている理由っていうのはコロナウイルスだと思ってるんですね。こんなもう陰謀論だと思ってください。コロナウイルスがなかったらそこまで注目されましたっけっていうことです。コロナウイルスによって経済が停滞しました。そこで EU というのは経済復興政策の中で脱炭素を取り入れていったんですね。デジタライゼーションとディカーボナイゼーションということなんです。これがなかったらそこまでみんな騒ぎましたっけということなんです。でも大事なのは、
脱炭素というのはビジネスチャンスでもあるので、これを中立的に見る必要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私、地球のことが大嫌いではないわけでですね、地球は守らないといけないと思ってるんですけれども、脱炭素に踊らされてしまうと、我々が進んでいく道というのが失われてしまう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で、今申し上げたのが、過去四半世紀にわたって起きたことを予測できなかったことなんです。で、こんなことは誰もできないですよね。でも、あえて、これからじゃあ2050年にかけて25年間、どんな革命が起きちゃうんだろう、どんなことが起きるんだろうということをちょっと考えてみました。一つ目のものはですね、私が予測するのは、やはり技術の革新、前のセッションでもございました、AI もありましたけれども、エネルギーでもですね、技術の革新というのが起きようとするかもしれない。これは脱炭素というのが EU が始めたビジネスゲームだとすると、その中で脱炭素の技術で最も重要なのは、二酸化炭素をですね、CCUS とかいろいろありますけれども、私が思うに二酸化炭素を空気中から取り出して、安価にですね。で、そこから水素と結合させて油を生むっていう技術なんです。これは DAC と呼ばれるダイレクトエアキャプチャーと言いますけれども、この技術を持つと、日本とか韓国がですね、産油国に将来なることができると。それで生まれた燃料というのは燃やしたとしても、賞味はゼロで CO2 排出しないことになりますから、この技術というのを安くできるかどうかということで革命が生まれちゃうんですね。で、実は足元ではタスマニアとフィリピンでは、すでに実証実験が始まっているという状態なんです。で、こういう技術を日韓で協力するというのは、すごく重要かなと思いますし、もう一つの技術、これも革命ですけれども、蓄電なんですね。蓄電は今、もちろん確立しているものがあるわけなんですけども、高い。そこでリサイクル、蓄電、レアメタル開発、こういうのがですね、結びついていって、水素という新しいエネルギーを輸送する、貯めるですね、技術というのが求められてくる。こういうのがこれから25年間にわたってはですね、AI と同じように技術として並んでくるものなんだと思います。この他はですね、この25年間ということを考えたときには、例えば台湾有事があったら、エネルギーの輸送ってどうなっちゃうんだろうとかですね、朝鮮半島が統一されたら、あまり今回は話題にならなかったですけれども、朝鮮半島統一されてしまうと、日本にとっては韓国との仲がすごく遠くなっちゃう気がするんです。中国の共栄圏に入っていってしまうというか、パイプラインでも電力でも、いろいろな意味で日本と韓国というのは分断されていくということだと思うんですね。こういうことが25年で起きないのか起きるのか、ということも大事なポイントなのかと思います。孫先生の本当に25年間のですね、中をいただいて手がかりから今後起きることということを想像してみました。で、私がこの中で今申し上げたその技術ですね、前のセッションとも同じですけれども、悩ましいのは、今回のレポートを見ていただくと、私4つの協力ポイントを挙げさせていただいて、ユンジョン先生は10個のポイントを挙げていただいて、もう私も大賛同なんですけれども、どちらかというと私たちのこの提案というのは、キャパシティビルディングですとか、政府間での協力ですとか、というものにとどまってしまう。今までの AI とかもおそらくそうかもしれないですね。なぜかというと、技術というのは知財ですよね。知財っていうのは企業の経済活動なんです。企業の経済活動っていうのは競争なんですね。過去例えばもう60周年を国交正常化から迎える日韓の関係でも、じゃあ協力関係が例えば経済でできたのかというと、最初にリー先生がセッション2の経済でおっしゃってくださいましたけれども、垂直的なつながりだった日本と韓国というのが今水平になっている。もっと競争が近くなっているわけですよね。この中でその経済を牽引するような技術、知財の中での競争っていうのはどうしてももう所与のものとして受け入れざるを得なくて、それを強制することはできない。日韓の中で協力を醸し出すことがですね、競争力を削ぐことにもなるかもしれないのかなと思います。で、そこでやっぱりエネルギーで悩ましかったのは、エネルギーというのが戦略物資ですね。戦略物資の中でどうしてもそれを確保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国益に結びついてしまうと。で、日本と韓国が例えば LNG の共同売買とか、私も挙げさせていただいたんですが、本当そんなことできんのかなと思いながら挙げさせていただいたんですけれども、それは産油ガス国のカタールにとっては非常に目の上の単行部ではあるんですね。じゃあそれによって日韓は
安いガスを購入することができるかというと、私そこには結びつかないと思っちゃうんです。なぜかというと、日韓が結びついたからといってバーゲニングパワーが大きくなるわけではなくて、だったら違うところとの競争に入っていくだけなんですね。ですから、なかなかこれが私のこの悩みをですね、吐露するところなんですけれども、やっぱキャパシティビルディング、それからその政府を主導としたもの、あとこういう会議ですね、というのは非常に重要な意味を持ってくるのは絶対なはずで、その中で次のステップとしてどんなことができるかということをですね、今後も考えて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私からは以上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그러면 다음은 이문정 교수님 국립공주대의 이문정 교수님께서 2050 한일 에너지 및 기후 협력 전망 에너지 안보를 넘어서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 저도 이렇게 큰 회의는 올해 지금 저도 처음이라서 모두 여기 계신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작년에 이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했고 말씀 앞에서도 다 나왔습니다만은 뭐 2050년이라는 숫자가 멀다면 멀고 뭐 가깝다면 가깝고 많은 일이 있을 만한 시간이죠. 지금 우리 하라다상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5년 전을 떠올려 볼 때에 지금 하라다상이 쭉 그 어떤 에너지 업계 내지는 이 에너지 산업에서의 엄청난 굵직굵직한 변화들을 짚어주셨는데 한일 관계만 보더라도 뭐 한일 월드컵도 하기 전이니까요. 예, 지난 25년 동안 참 여러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 길자면 참 긴 시간입니다. 근데 이 긴 시간을 우리가 이제 상상함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꼭지들이 저희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기후변화 에너지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좀 상상의 나래를 펼쳐봤습니다. 근데 그냥 내피셜을 할 수가 없으니 뭐 저도 이런저런 이제 자료들을 찾는 과정에서 뭐 아무래도 이제 컨설팅 펌들이 이런 그 시나리오들을 좀 제시를 하죠.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좀 주목해서 봤던 그 시나리오는 뭐 아주 정교한 시나리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에이럽이라고 하는 그 컨설팅 펌이 내놓은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한 4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럽 측이. 근데 이제 이 4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봤을 때 첫째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좀 아이디얼한 상황이죠. 국제 공조도 잘 되고 그래서 뭐 이미 작년에 지금 파리 협정에서 우리가 그 목표로 했던 1.5도를 넘겨버려 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슬픈데 어제 1.6도가 됐으니까요. 작년에 이미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목표로 하는 1.5도를 좀 지향하는 것이 꽤 잘 되는 시나리오가 있고 여기에 이제 또 에이럽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빈부격차입니다. 지금 앞서서 그 지금 백서연 선생님이 발표하신 AI 쪽도 그렇습니다만 뭐 이게 그 likeliness 어떤 확률로 치면은 저도 희망적으로 보고 싶지만은 향후 제 25년 후의 빈부격차는 지금하고는 아마 이게 뭐 이렇게 뭐 사회복지로 어느 정도 해결되는 그 수준이 아닐 겁니다. 하나의 사회 안에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아까 지금 AI 말씀도 하셨지만 이게 뭐 제가 예를 들면은 핵 얘기만 하더라도 앞서 우리 오전에 전재성 교수님도 발표를 하셨지만 당장 우리가 이제 이 방사능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막 공포스럽게 생각해서 그렇지 우리 일상에서 엄청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뭐 하다못해 뭐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는 것부터 내지는 이제 곡물에다 그걸 쐬서 얘를 보존 상태를 더 길게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술의 양면성인데 이런 것들 지금 소위 말하는 도상국이나 어려운 가난한 나라는 못하죠. 그러면 이제 생산성이 있어도 보존이 오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식량 안보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이런 이 기술의 그 양면성이라고 하는 게 요컨대 지금 이 지구에 사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점점 더 양극화가 심각해질 거다라고 두 번째 시나리오 에이럽이 제시하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저는 좀 더 likely하다. 물론 지향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정도만 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네 번째 되면 더 슬퍼지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는 거의 완전 디스토피아 상황이고 네 번째 정도는 그냥 이제 하라다상의 그 뷰를 저는 상당히 공감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저희가 굉장히 노머티브하게 얘기하지만 규범적으로 얘기하지만 at the end of the day 돈이거든요. 제가 너무 돈
오글거리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늘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결국은 결정지는 건 숫자입니다. 그러면 돈이 한 푼이라도 더 싼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시장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 논리를 우리가 생각을 했었을 때에는 결국 네 번째 시나리오도 꽤 타당할지 모릅니다. 화석연료를 그냥 끌어안고 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게 이제 휴먼 잉크라고 이제 제 이 보고서에도 인용을 제가 했는데 이런 시나리오를 에이럽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흥미롭게 읽었고 적어도 세 번째만큼은 피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글로벌 협력. 왜냐하면 이제 기후변화라는 것 자체가 월경성이고 글로벌 어젠다이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뭐 특정 기업 내지는 특정 지역만 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협력을 중요한 변수로 에이럽도 꼽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어떤 그런 당위적인 시각을 가지고 한일 협력에 대해서 기술을 했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위를 얘기를 하는 것이지 뭐 probability 확률이냐라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앞서 뭐 하라다상 얘기하신 뭐 그런 intellectual property 이슈도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위를 가지고 한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라고 했을 땐 왜냐라고 한다면 이제 뭐 제가 보고서에서도 기술을 했지만 저는 뭐 좀 뜬구름 잡는 말씀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 문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우리 저번 세션에서도 나왔었지만 특히 핵무기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미들 파워보다는 약간 더 위에 있는 그런 지금 한국과 일본의 그 위치를 생각할 때에 이런 나라들이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좀 가능한 것들이 뭐냐 그리고 역시 이제 그 규모의 경제 아까 제가 돈 그랬습니다만 돈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한 10가지 정도 꼭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뭐 천연가스 뭐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시간 관계상 그렇지만 저 나름대로 그러한 로직을 가지고 지금 10가지 정도를 제안을 했는데요. 이제 가스가 그렇고 가스는 이제 당분간 같이 가는 그 에너지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2050년이 돼서도 여전히 쓰고 있을 거라고 저 같은 사람도 보고 있고 많은 국제 에너지 관련 기구들도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 있는 거는 이 배터리 부분입니다. 지금 앞서 축전지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광물이 어쨌든 없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뭐 광물만 없습니까? 뭐 석유도 없고 가스도 없고 다 없는데 우리가 잘하는 게 뭐인고 하니 한국이나 일본이나 아껴 쓰는 거 잘하고 재활용 잘하고 그래서 이 재활용을 굉장히 이거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 배터리 이미 유럽은 이제 패스포트 제도를 이제 시작을 하니까요. 그런 걸 좀 벤치마킹을 해서 배터리 그 패스포트 리사이클링에 있어서 좀 협력하면 어떻겠느냐. 뭐 세 번째로는 이제 이것도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요. 제가 사실 원자력을 오래 한 사람이지만 이 원자력의 이 그 연료 공급 문제는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일단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 네 번째로 이제 뭐 글쎄요 바람 저는 뭐 이렇게 과학자나 기술자가 아니니까 이 연안이 얼마나 이 바람이 적합하냐, 예를 들면 유럽의 뭐 북쪽에 비해서 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뭐 제주도만 해도 출력 제어를 하니까요. 이걸 혹시 개통을 좀 연결을 한다든지 해서 수압이 가능한 정도의 뭐 슈퍼 그리드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선정희 회장이 얘기한 것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 지역 단위에서의 좀 인터내셔널 그리드를 만드는 것에 풍력 을 활용하는 방법.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수소 얘기를 하고, 이제 이거는 가스랑 상당히 겹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CCUS 앞서 지금 하라다상 얘기하셨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저도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아직은 이제 가격 문제 있다면 역시 이것도 돈 문제라 가격이 떨어져야 되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는 산유국도 가스국도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산업 구조를 생각했을 때에 여전히 석유가스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재활용하느냐라는 측면에서 CCUS 중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린 ODA, 녹색 기술을 활용한 ODA, 그리고 이제 사이버, 이제 결국은 1, 2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사이버 같은 경우도 이 IoT랑 이제 연결되면서, 지난주에 CES 보셨죠? 이제 다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뭐 전력 시설들도 해킹 당하면 이제
큰 일이 나죠. 예,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 안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서 하라다상 말씀하셨듯이 결국 지적 재산권이라는 것이 이게 소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좀 조인트 어떤 무슨 컨소티움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의 좀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것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글쎄요, 뭐 자원이 일단 너무 없는 나라들이고 뭐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하지만 그것에 비례해서 전기 수요가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더 꼬꾸라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되는 어떤 AI 시대를 생각할 때에는 전기 수요가 가격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깔아줘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을 위해서 많은 이제 전략적 사고를 모아야 되는 이 시점에서 한국, 일본이 서로 이러한 부분에서는 좀 같이 시작해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을 이제 제안한 그런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10가지 포인트, 한국과 일본이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맥락 속에서 몇 가지를 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한국과 일본이 다르기도 하지만 참 유사성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또 두 국가 모두 그 경기가 별로 안 좋은 면과 고령화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슬로우한 이코노미에서 이 브레이크스루를 만들었는데 결국 클라이밋 이코노미, 즉 기후 에너지와 관련된 이코노미를 잘 디벨롭했을 때 바로 이런 슬로우한 이코노미들을 좀 더 타개할 수 있는 방식들이 나오지 않을까. 한국에서 아니면 유럽에서 그리고 했었던 그린 뉴딜이라든지 미국에서 했던 IRA,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같은 게 결국 인플레이션 리덕션을 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하고 그 투자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잡을 갖고 그런 방식으로 결국 경제적 위기들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같이 협력하는 모습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미티게이션, 즉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댑테이션, 즉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적응하는 어댑테이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LA 산불이 나서 거의 70조 가까이 되는 그런 피해가 났습니다. 그 이전에 호주나 캐나다에서 불이 났을 때도 거의 한국 크기, 남한 크기보다 더 큰 면적이 피해를 본 겁니다. 그런 피해들이 상당히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도 유사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클라이밋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에 대한 협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LA에서의 산불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면 70조까지는 아니어도 한 10조 정도 피해를 하고 60조는 아낄 수 있던 거였죠. 그런 식으로 본다면은 한국과 일본이 클라이밋 어댑테이션, 해수면 상승이라든지 히트 웨이브라든지 플러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긴밀한 협조가 많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클라이밋 체인지의 여러 가지 임팩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푸드 시큐리티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가 바뀌고 있습니다. 애그리컬처뿐만 아니고요. 그 농산물도 이제 지형도가 다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수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는 그 R&D 사업단에서 통영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잡는 물고기가 달라졌어요. 예전에 잡히던 게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일본하고 한국하고 많이 하는 게 이제 양식업이잖아요. 근데 양식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바다 수온이 한 24도 뭐 이 정도가 돼야 되는 28, 9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업 하려고 했었던 그 수많은 그 수산물들이 그냥 다 폐사하는, 그게 우리들이 결국 뭐 먹는 식량의 양이 줄고 그렇게 되면 결국 가격도 비싸지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본에서도 그 쌀을 많이 생산하는데도 쌀이 부족했거나 이렇게 유통이 잘 안 되는 문제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한국에서도
그런 이유, 뭐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갑자기 너무 뜨거워진다든지 추워진다든지 해서 막 대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가는 일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의 어떤 식생활 같은 것, 물론 그 이걸 수출하고 수입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푸드 시큐리티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좀 더 개방적으로 이 그 기후 변화로 인한 특히 긴급한 상황에서의 식량에 대한 수급 문제는 좀 잘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공통점 중에 하나는 두 분 다 말씀하셨지만 별로 그 에너지 리소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문영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리뉴얼 에너지에 대한 리뉴얼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그런 협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리뉴얼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하면 어떤 윈파워나 솔라 에너지 같은 어떤 에너지원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연결하는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아니면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같은 이게 배터리로 BESS로 배터리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도 있지만 여기서 나온 하이드로젠 즉 수소가 결국 캐리어로 이런 에너지를 스토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직까지는 가격도 좀 비싸고 이 수소에 대한 마켓이 잘 형성이 되어 있지 않는다라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켓이 많이 활용하고 그리고 마켓이 커지면 훨씬 더 활용도가 높아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시하셨다시피 하이드로젠이라는 것을 떨어뜨려서 본다는 것은 아니고 가스와 스토리지 시스템, 그 캐리어로서 하이드로젠을 잘 활성화시키려면 한국 혹은 일본만의 두 국가 각각의 마켓이 아니라 두 국가가 서로 함께 노력해서 그런 마켓들을 좀 같이 보는 문제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CCU의 그러니까 카본 캡처 유틸라이제이션 스토리지라든지 아니면 그 그린 테크놀로지 코퍼레이션과 뭐 조인트 R&D 이런 부분들은 다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꼭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항상 논의가 되는데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논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발견을 해도 이것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인스티튜션이 많이 없다라는 게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아세안이나 EU나 아니면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지역에는 이런 인터내셔널 앤 리지널 인스티튜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아젠다가 있다고 해도 뭐 이렇게 논의가 되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한일 협력이 60주년이 됐는데 이것이 한번 논의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이디어들이 아주 구체화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고 시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토론은 한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플로어에서 제 토론하고 그다음에 그 플로어에서 질문하신 거를 듣고 그다음에 발표자들께 또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분 정도 그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쪽. 네. 참 미국에서 그 산불이 지금 며칠간 지속되고 있는데 참 그 피해가 엄청나고 우려가 큽니다. 저기 한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그 산맥이 이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 불이 연달아 이제 이어간다는 건데 그게 거기다 바람이 불면은 불덩어리가 몇십 미터 날아다닙니다. 그 불덩이가 수십 미터 공중에 날아다니는데 그걸 소방차 뭐 헬기 가지고 엄청난 그 하력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벌써 현장에 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그 중간중간에 차단을 해가지고 초지를 조성해서 목장을 한다든가 군 부대를 주둔시켜서 군인들이 24시간 지킨다거나 뭐 고냉지 뭐 채소를 재배한다거나 말이지 해서 그걸 차단을 해야 돼요. 차단을 해가지고 그걸 다른 시설로 그걸 해서 말이지 그 산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미연에 그걸 해야 되는데 특히 한국은 소나무가 많은데 소나무가 저기 간솔이라 해가지고 그 송진이 나옵니다. 그 송진에 불이 붙으면 불이 안 꺼져요.
그 저기 해마다 열 행사처럼 저렇게 한국도 있는데 그 저런 거를 그 묘목을 바꿔야죠. 바꿔 다른 묘목을 심어야죠. 그래 그런 거를 해야 되고 지금 그 뭐 홍수나 뭐 그런 게 많은데 지금 그 프랑스 그 나폴레옹 시절에 말이지 그 하수도 시설 그거는 그 수로가 배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수로가 큽니다. 그 나폴레옹 시절에 벌써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 거를 영구적으로 하든지 뭐 100년 대계를 하든지 해야 되지. 그걸 그 임시 그 뭐 참 뭐 보여주기 시기에 그런 행동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한국에 아직도 농촌에 가면은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저게 하루아침에 다 거들납니다. 저게 하루아침에 태풍 뭐 폭풍 폭우 뭐 폭설 뭐 그래서 저런 거를 건물형으로 만들어서 전자식 그런 그 어떤 넥타이 메고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걸 안 하나 이 말이죠. 그 필요하면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저런 거를 좀 행정가들이 좀 그 신중하게 좀 위기 의식을 가지고 액션 플레이에 나와서 실행에 옮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감사합니다. 다른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한일 간의 그 CCUS나 지향점은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궁금한 점은 일본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우성적인 정책이 어떤 정책이 있는지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원자력에 조금 더 주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정책과 레벨링이 좀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본의 상황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지금 질문은 일본의 CCUS에 대한 건가요? 일본의 원전까지. 정책에 대한 실정.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の2050という年を聞いたとき、この環境の人はラッキーだなと思ったんですが、というのは2050という明確な数字を持つ分野だと、いわゆる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ですよね。で、その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を達成するにあたって、もともとはそのパリ議定書へ向けてニュートラルがあったと私理解してますが、先ほどその鹿野先生おっしゃったように日本も韓国もエネルギーを輸入しなきゃいけないと。それから先ほど原さんおっしゃったように最初の方におっしゃいましたが2000年にまさかそのシェルガスシェル石油というものが出てくると。で今アメリカ最大の輸出国になった。この2つをですね、すなわち我々は輸入しなきゃいけないアメリカという同盟国がもう輸出することに非常に熱心に、トランプさんになったんであるという一つの事実と、その2050年に向けたその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を達成し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ことを基本的なことで申し訳ないんですけど、これは我々どう理解すればいいのか。日本、韓国はいやいや2050年に向けてやっぱり達成しなきゃいけないので、たとえ同盟国アメリカといえどもいやいやそこはと。あるいはいや日韓はそんなこと言ってる余裕はないのでやっぱり輸入してこなきゃいけないんだしかもアメリカだしねとこの2つをどういうふうに理解すればいいでしょうか。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혹시 하나 정도 질문 더 있으시면. 예, 중앙일보 논설위원입니다. 일본에서 오신 우리 하라다 다이스케 선생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타깝게 2011년 일본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이제 원전이 일본에도 많은 아픔을 남겼고 또 한국 에너지 정책에도 영향을 줬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작년에 일본이 13년 만에 원전 재가동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이 원전을 다시 재가동하는 게 그동안에 이제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또 추가적인 노력들이 물론 있었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제 논란이나 있었을 텐데 다시 재가동으로 오게 된 게 이 국민들에 대한 어떤 안전에 대한 신뢰 확보 노력 덕인지 아니면 지금 AI나 뭐 해서 에너지 수요가 엄청나게 폭증하면서 이런 현실적인 필요에가 더 크게 작용했는지 하고 덧붙여서 요즘 이제 이 트럼프 2기 앞두고 SMR 얘기들 있고 한국도 지금 SMR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들, 컨퍼런스들이 많습니다. 일본에서도 그런 SMR을 좀 빠르게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는지도 같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좋은 질문 코멘트 플로어에서 많이 주셨는데요. 요 발표자 분께서 약 한 4분 정도씩 하라다 선생님 먼저 좀 말씀해 주십시오. はい、ご質問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3つお答えさせていただきます。まず日本のですね CCUS それから原子力行政ということで1つ目の質問と3つ目の質問というのは重なるかと思うので、こちらを先にお答えさせていただいたと先生のご質問をお答えさせ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ちょうどですね今韓国と日本というのは同じタイミングでエネルギー基本計画というのがですね作られようとしているんですね。韓国第11次、日本は第7次ということで、そこでも結構色が分かれていて、韓国ではもう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に向けて動いていくということを謳っていて、 LNG 特に天然ガスのですね使用というのもかなり制限していくという2035年目標というのがドラフトされつつあると。で日本もですね12月に出されたものではついに出てきたわけなんですけれども、そこの中では原子力がですねついに復活していく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きました。これは安倍政権でもですね復活していくということ、再稼働していくということは申し上げていたものをですねさらに踏み込む形で2040年断面でもですね原子力というのをさらに増やしていくということを謳っているものを、これ明言はしてないんですけどもシェアからそういうことが分かっているんですね。ですから原子力というのが進んでいくということが分かっている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ます。その中でもちろん CCS をちょっと後でお答えさせていただきますが、原子力の中ではですね過去やはり2011年からこの14年にわたってですねすごいインテンシブな議論というのが続いてきたということを私は横で見てきました。日本人の方はですねもうよくニュースになることなのでよく見てらっしゃる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なかなかその国民の感情ですね、安全が確保されているのかどうか、この予期しないことが起きたとかです、そんなことを言ったらもう本当に抹殺されてしまいそうな雰囲気もある、ですからその安全が確保された上で徐々に稼働しているものもあったにもせよですね、依然にですねまだ原子力のシェアというのはもともとあったシェアに比べれば全然足りない状態になっている。かつ日本というのは世界最大のですね3番目に大きな原子力容量を持っていまして、そういう意味では世界最大の原子力発電所刈羽原発も止まったままでもう14年過ぎてい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ここが次第に確保されていっているところから動かしていこうということなんだと思います。そういう意味では3番目のご質問にいただいた通り、地元の方の理解ですね、これがやはり一番最優先されてきている中で動かせるものということが安全管理委員会を通ってですね動き始め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ただ私たちの中に不安がないわけではないというのが個人的な感想でもあるかと思います。先週も南海トラフに関するですね地震発令というのがあって、それは3時間ぐらいで解除されましたけれども、日本というのはやはり地震を抱えている国で、かつ南海というですね大阪から四国にかけて九州にかけてのエリアというのはこれから 80% 以上の確率で30年以内に大きな地震が起きると。ここにもそこには原発が非常に少ないということは分かっているわけなんです。どこまで被害が及ぶか分からないわけですね。そういうのを抱えている中で原発をスタートし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のは大きなジレンマの中でですね安全管理を行いながら、それを教訓として2011年の東日本大震災と福島を教訓としてしっかりとした管理を行っていこうということを今回第7次のですねエネルギー基本計画では打ち出したという意味で非常に意味があることなんだと思います。これは来月閣僚会議を経て閣僚で決定していくということになるかと思いますのでお待ちください。で CCUS につきましては実はジョグメック私どもがですね行っているものになります。 CCUS はですね日本国内での場所それから海外の場所というのがあって CO2 をですねやはり需要地から一番近いところに持ち出して埋めるということでは日本国内がいいんですけれども、おそらく韓国と日本は非常に地質条件が似てるんですが、なかなか CO2 が入れられる場所というのは限られているということが分かっています。一番近いところはサハリンなんですね。サハリンのサハリン1、サハリン2の油ガス田の中に枯渇していく中で埋めていくということなんですけれども、そういうものに対してもこれから必要になってくるので、まずはビジネスモデルを作らないといけない。CCUS というのはただのコストにしかなりませんから、これをいかにですねビジネスモデルにしていくかということで、まずは政府の補助金なんです。ジョグメックを通してということで CCUS に対してお金を出してビジネスモデルとして成り立った後に、もちろんそれにはカーボン市場というのも作らないといけないんですけれども、それも進め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す。すみません、時間がちょっとオーバーして、もう一つのご質問、これはですねトランプ政権でですねシェールのですね開発ですとか、アラスカのまだリザーブとしては残されているところが開放されていくということは、脱炭素には
逆行するものに移る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れども、一つですね、面白いお話があるとすると、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という言葉と脱炭素という言葉ってちょっとですねこれ変わってきたんです。もともとは脱炭素ディカーボナイゼーションしましょうと、その中にはカーボンは使ってはいけませんっていうですね意味合いがあったんですね。石油天然ガス使うのやめましょう、 EU はそう言ってますよね。それを言ってるわけなんですけれども、それが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に変わってきたのは、要はカーボンは使っても出た CO2 を戻しましょうっていうことじゃないと、70億人の人類が供与できるエネルギーが限られますよねっていうことにだんだん気づき始めたわけです。そこで今主流なのは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という言葉で、日本語では脱炭素という風になってるんですけど、両方を入れているようなものですね。ディカーボナイゼーションではなくて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なんですと、カーボンは出していいんです、でも戻せばいいでしょう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そこが進んでいる中では、そのアメリカがですねシェールでの生産を増やしていくということはですね、ある一定区域においては認められているところなんですけれども、ポイントはアメリカのシェールってそんなたくさんあるわけではもうないんです。これは2006年ぐらいに革命が起きて、だんだん生産が始まっていったわけですね。で、オバマ政権下でもどんどん開発が進んだわけです。だからオバマさんとかバイデンさんというのは気候変動派なんですけれども、あの時代というのは実はシェールがどんどん増えていった時代で、どちらかトランプ政権というよりは今アメリカが享受しているのはそのバイデン政権下のもの、オバマ政権下のものなんですね。これがじゃあどれぐらい続くかというと、私たちが考えているのはおそらく10年ぐらいは生産増えていくでしょうと。その増え幅っていうのは 10% から 15% ぐらい、これで結構世界の需要にとってはですね、日本の需要量の半分ぐらいあって大きいんですけど、その後トランプ政権っていうのは4年で終わっちゃいますけれども、バンさんが引き継いで8年だったとしても落ちていくということですね。ですからそこでの齟齬というのは生じないのかなと思われます。その後の開発、アラスカからどうなるのかというところがちょっと注目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すいません、時間過ぎてしまいました。네, 이문영 교수님. 네, 저도 서너 가지만 이제 마무리 발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말씀하셨던 자연재해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아까 또 이태동 교수님께서 그 어댑테이션 얘기도 하셨지만, 이게 기후변화가 결국은 물로 옵니다. 지금 이렇게 LA 같은 경우는 불로 왔습니다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로 온다고 봐야 되고, 이게 물이 넘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 그게 지금 현존하는 인프라가 버티지 못하는 부분, 이거를 좀 빨리 어떻게 좀 더 확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인프라가 뭐 강남 그 침수 사건도 있었고, 뭐 오송 지하차도 사건도 있었고 하지만,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설정해 놨던, 그 상정해 놨던 캐파를 넘어가는 수준의 이제 물 폭탄들이 오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댑테이션 문제와 연계해서 이미 늦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은 대비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앞서 말씀하신 그 트럼프, 우리 지금 하라다상 잘 말씀하셨지만, 이 가스에 지정하기 참 재밌는데요. 물론 러시아가 가장 많지만 결국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는 미국이 1인자로 등극을 했습니다. 이제 가스 수출에서는 그 부분에 이제 묘한 지정학들이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전과 후를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그 전에는 이쪽 시장이 더 컸다면, 동아시아 시장이 더 컸다면 지금 유럽하고 나눠 가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가드를 할 것인지, 카드 플레이를 할지, 그 부분이 저도 지금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는 저도 원자력을 뭐 저한테 하신 질문은 아니었지만, 원자력을 오래 봐온 사람으로서 이건 굉장히 경로 의존적입니다. 특히 핵 연료 사이클하고 관련이 있는 문제고요. 이거 뭐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제가 쉬는 시간이라도 잠깐 또 설명드릴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지자체의 어떤 보조금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위자들의 그 뭐라 그럴까,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나온 경로 의존적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일 그 정치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고 민족주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한일 협력을 논하는 데 있어서 아까 제가 발표에서 말씀을 못 드려서 이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는데, 이 시장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은 다 아시다시피 자유화가 된 시장이고, 우리는 아직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좀 큰 그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결국은 기업 대 기업, 아까 컨설티움 말씀도 언뜻 드렸습니다만은, 결국은 기업 대 기업으로 가는 것이 그나마 당분간, 왜냐하면 우리의 이 지금 전면 자유화, 에너지 시장 전면 자유화라는 게 쉽지 않을 얘기거든요. 간단하지 않은 얘기라서, 아무튼 이제 결국은 기업 대 기업의 협력으로 당분간 가지 않나. 그 부분을 정치가 좀 도와주지 못한 말이죠.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마지막 발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일 국교 정상화를 기념하기 위해서 미래의 문제를 저희가 논의를 했는데요.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를 50분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키 포인트를 딱딱 잘 짚으셔서 말씀해 주셨고 또 좋은 질문과 코멘트로 풍성한 패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